간 수치가 정상인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간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미리 간 수치가 높게 나와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간암이신데 어떻게 정상 수치가 그러니까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간 수치는 염증으로 간 세포가 파괴됐을 때 나오는 효소를 측정한 값인데요. 네. 이 간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큰 상태를 말합니다. 네. 하지만 간이 염증 단계를 지나서 막판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단계까지 있는데 네. 그러한 단계에 오게 되면 간경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간경화 단계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을 기록하는 경우 이때는 또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머, 간은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경화를 지나서 암으로 이어지고 또 암덩어리가 간 수치, 통증과 같은 아무런 신호도 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소리 것입니다. 없는 장기. 그래. 맞습니다. 간은 우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뭘까요? 우리 몸에서 간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간이야 뭐 일단은 해독이죠. 해독, 그쵸. 해독.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왔다, 뭐 술을 마셨다,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안 좋은 약 같은 걸 좀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빨리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딱 해주는 게 간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소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또 대사해서 배설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또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서 배출하는 즉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는 에너지 관리 센터이기도 하고요. 네. 면역 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단순히 해독을 넘어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간이 손상되는 대표적인 원인을 꼽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식습관 때문이 아닐까요? 뭐 음식 같은 거.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음주인 것 같아요. 간 건강하면 곧 음주잖아요. 그렇죠. 술 때문이야. 술 때문이야. 지금부터 간이 손상되고 망가지는 이유를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한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누가 봐도 마른 체질인 이 여성분은 복부 비만이 살짝 있었지만 살짝. 네, 살짝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분이었습니다. 네. 물론 나이가 있으셨고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긴 했지만 운동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열심히 하고 술은 입에도 안 댔던 분이에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중성지방, 네. 혈압, 그리고 혈당 수치가 좀 높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간 건강이 나쁜 사람도 없었고 술을 입에 댄 적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의아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분이 그러면 왜 지방간을 진단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세. 뭐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하고 기름진 음식. 이게 탄수화물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지방으로 변해서 축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안 마셨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겨요? 술이 입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속 환자분이 지방간을 진단받은 이유는 바로 네. 고혈당,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으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대사증후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이 왜 지방간을 만드느냐? 네. 바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혈관이 노폐물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혈관이. 맞습니다. 혈액이 노폐물로 가득 차게 되면 간은 이를 해독하고 대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대사질환으로 계속 해독을 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간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지면서 오염이 되고 그걸 간이 해독하느라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간이 또 지치고 그러면 혈액이 또 해독이 되지 못한 채 더 탁해지고 이게 점점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네요. 계속.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건강한 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사증후군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간암 발생 위험이 4.7배
높아지게 됩니다. 어떡해.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적당히 있어서 그런지 지방간 정도는 좀 흔하게 있는 병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희 주위에 많이 보면 들어봤는데. 지방간 있으신 분들 많던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간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야? 저게 간이야? 보시는 것처럼 네. 정상적인 간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네. 매끈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네. 반면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간의 색과 크기 그리고 표면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방간 사진을 보시면 간의 색깔이 노랗고 네. 또 비대해진 모습입니다. 부풀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혈액이 왜 오염이 되고 대사 질환에는 왜 걸리는 거예요, 대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 그리고 미생물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황사, 네. 뭐 미세먼지 이러한 각종 환경 물질에 의한 독성 물질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식습관, 음주, 무분별한 약물 이런 복용을 하면서 인체 내부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인해 생기는 독소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외부, 내부 독소 모두 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독소가 있는데요. 네.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명 지뢰 독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와, 지뢰 독소. 이 지뢰는 살짝만 건드려도 펑 하고 터지는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독소가 우리 몸에 있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뢰 독소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저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정식 명칭은 엔도톡신, 우리말로는 내독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 엔도톡신인 내독소는 건강한 장과 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엔도톡신이 우리 몸에 있어도 간에 존재하는 쿠퍼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쿠퍼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세균 그리고 독소에 사로잡히게 되고 지뢰처럼 펑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별명이 이제 지뢰 독소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장기간 내독소에 노출되게 되면 갑자기 터지고 간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간섬유와 더 나아가선 간경화까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연 속의 환자분이요. 그 뒤에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나요? 어떻나요? 환자분은 마른 몸에 비해서 배만 살짝 나왔을 뿐 비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관리만 잘하면 금방 지방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관리하기 시작하고 6개월 뒤에 갑자기 많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눈밑이 노래지는 등의 황달 증상이 오히려 생겼습니다. 아니, 관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네. 놀랍게도 간암 환자를 받았습니다. 지방간이어서 간암이요? 환자분의 뭐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정상이었거든요. 아니, 간 수치가 정상인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간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미리 간 수치가 높게 나와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간 수치를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간 수치를 알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건강 검진을 해도 그게 네.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알 턱이 없죠. 제가 하나하나 같이 좀 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혈액 검사 결과표를 보시면요. 네. 간 관련 항목에 대표적인 게 AST, ALT, 감마 GT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간 수치가 안전한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신호등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AST, ALT. 이 효소는 간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면역 기능 이런 것들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GT라는 수치는 간의 대표적인 기능인 해독 작용과 관련 있는 효소 때문에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노란불의 경우에는 간염이나 지방간 혹은 간경화가 살짝 미약하게 나타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빨간불이라면 조금 질병 상태가 중증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상 수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간암이신데 어떻게 정상 수치가 그러니까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간 수치는 염증으로 간 세포가 파괴됐을 때 나오는 효소를 측정한 값인데요. 네. 이 간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큰 상태를 말합니다. 네. 하지만 간이 염증 단계를 지나서 막판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단계까지 있는데 네. 그러한 단계에 오게 되면 간경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간경화 단계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을 기록하는 경우
이때는 또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머, 간은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경화를 지나서 암으로 이어지고 또 암덩어리가 간 수치, 통증과 같은 아무런 신호도 내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소리 것입니다. 없는 장기. 그래. 예. 간은 마치 우리 엄마들, 어머님들 같은 그러한 장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 아파도 아프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병은 알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암세포가 생겨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간암이.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7위이기도 하고 5년 상대 생존율도 39% 정도로 전체 암 평균 72%보다 매우 낮습니다. 네. 통증은 없지만 질병률이 높고 네.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따라서 간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소리가 나지 않아도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 증상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생존율이 낮은 건 더 큰 문제네요. 아니 근데 간은 왜 손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을 제가 한번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한 달에 한 번 맥주 한 잔, 네. 그리고 매일 단팥빵 한 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간 건강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음주가 간에 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당연히 맥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주. 약간 또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 싶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사연 속 환자분은 술을 안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빵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이야. 빵 이게 때문이. 할 짓입니까, 지금 이 빵 순간에 때문인 지금? 것 같아. 글쎄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요? 과연 뭘까? 정답은 바로 네. 매일 한 개씩 먹은 단팥빵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요? 빵이 왜요? 물론 술도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물론 네, 술이 네.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분명한데요. 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한 잔이라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네. 자, 반면에 또 단팥빵은 매일 한 개씩 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단팥빵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잦은 음주가 간에 안 좋은 거는 알겠어요. 네. 근데 단팥빵은 저 맛있는 빵이 도대체 왜 안 좋은지. 하루에 한 개 단팥빵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지금. 진짜 많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너무 되게 좋아하니까. 좋아하세요. 과거에는 지방간은 무조건 술이 원인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실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팥빵이 위험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네. 단팥빵은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포도당은 간으로 운반해서 일부는 글라이코겐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하고 남은 포도당은 또 차곡차곡 쌓아서 장기에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간세포에도 쌓이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알코올과 관련이 없는데 대사 이상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을 통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애주가의 나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음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맥의 나라고 소맥의 주변만 봐도 소맥 많이 드시는 분이 간이 안 좋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우리나라의 서구화된 식단, 네. 그리고 비만 환자의 급증, 그리고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전인데요. 그렇죠. 탄수화물이나 당분 섭취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연 속의 환자분은 이 간암 판정을 받고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정말. 네, 열심히 관리하셨지만 네. 한 번 이렇게 생긴 간암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간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환자 네. 스스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선 지방간부터 없애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아하. 채소 위주의 식단, 그리고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2시간 넘게 계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뱃살을 2cm 정도 줄였어요. 와,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수술만 하시는 것만 남았네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네. 환자분께서 수술 전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량을 막 늘리고 간에 좋다는 건강즙,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걸 꾸준히 챙겨 드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혹독한 관리를 추가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 결과 네. 간 수치가 떨어지기는커녕 정상인의 5배나 올라서 당장 간절제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관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높아져 버렸다고요?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셨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너무 고강도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젖산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고 네. 이러한 젖산의 평소 혈중 농도가 한 0.5에서 2mol 정도인데요. 네.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10배가 넘게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젖산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재순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젖산 생성이 많아지면 그 결과 당연히 과부하가 간에 걸리게 되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느 정도 중년이 된 여성, 특히 이제 근육이 많이 감소해 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는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 안 좋은 거네요. 적당량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식단 조절은 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 끼니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네. 또 단백질이 과하게 농축된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또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또 과부하가. 또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건강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각종 원료가 농축이 이렇게 돼 있는 즙이기 때문에 먹으면 우리 몸에 빠르게 또 흡수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해독 과정에서 간에 부하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간에 무리가 되는 음식을 되도록 먹지 말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사연 속 환자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관리법으로 다시 정비를 했고 네.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간절제 수술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와, 천만 다행이네요. 아, 근데 환자분은 왜 절제 수술을 받으신 겁니까? 이 간암도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치료법이 많고 종양의 상태, 기증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간 이식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간절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간암을 발견하게 되면 간절제 수술을 우선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잘라내는 수술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간 이식 수술 성적이 높아지고 간 이식을 처음부터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두 수술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부터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보시는 영상은 간 절제술입니다. 간을 잘라내는 수술인데요. 이 간 절제술도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복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위에 간을 절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일반적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또 경험이 많은 병원들은 점차 복강경이라고 해서 간을 절제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 수술이고요. 그러니까는 개복을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맞습니다. 로봇팔이 들어가서 로봇팔 내지는 복강경 기구가 네.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절제한 간이 나와야 되니까 네. 보통 속옷 아랫부분으로 해서 절제를 해서 그쪽으로 간을 꺼내게 됩니다. 네. 간을 줄 기증자, 공여자가 없어도 되고 또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간암에서 흔히 보통은 이제 간경화가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남아있는 간은 여전히 간경화 상태이기 때문에 간 이식에 비해서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밭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벌초를 하더라도 또다시 잡초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간을 절제를 하면은 간이 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는 간이 별로 없게 되죠. 얼마나 힘들까 요만한 애가 우리 몸을 다 해독하려면. 궁금하실 텐데요. 네. 보통 간 기능이 건강한 상태라면 한 20% 정도만 남더라도 네. 수술이 가능합니다. 점점 자라게 되거든요. 남아있는 네. 간이 자라서 네, 자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재생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이 놀랍네요.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나면 네. 거진 90% 이상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간이식인데요. 네. 좀 전에 비유를 드렸던 밭 자체를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간이식술 영상입니다.
우리의 간은 좌엽 그리고 우엽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네. 이식을 위해서는 보통 성인의 경우 기증자의 간 우측을 절제하게 되고 네. 그것을 수혜자에게 기증하게 됩니다. 와, 저게 새 간인 거예요? 네, 새 간을 지금 이어 붙이고 있는 거고요. 진짜 간이 크네요. 우선 환자의 모든 간을 다 떼어내고 기증자로부터의 우측 간을 집어넣고 간 정맥, 간 문맥, 가느다란 간 동맥, 그리고 담도 이런 순서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와, 이러한 간 이식 수술은 기증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수술 후에 매일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 상태를 평생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 본인 그리고 환자분 가족분들 다 같이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간 이식 수술은 왠지 더 섬세하고 정밀한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간 이식은 그래서 수술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외과 수술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큰 수술임에도 이 간암을 일으킨 기저질환까지 다 같이 없애버리고 환자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이식 수술은 네. 또 수술 방법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강경 수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로봇 수술인데요. 최근에 저희 병원 그리고 저희 병원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몇 병원들에서는 네. 이러한 발전된 기술로 수혜자에서의 간 이식마저도 최속 침습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은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을 잘 하셨나요? 네, 다행히 간절제 수술 후에 환자분은 다행히 건강을 잘 회복했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분. 대사 질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혈관 관리, 즉 면역 관리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하긴 했지만 그동안 치료하느라 못 다녔던 여행도 다니고 또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아주 네. 고맙다고 따로 또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의사로서 참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신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간에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만 하지 말라였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이 간질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네. 노래도 부르셨는데 네, 간 네.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네네,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는 대부분 간 때문이 맞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간에 좋은 음식을 무리하게 먹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간에 급격한 무리가 가고 스트레스를 간에 주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과한 게 안 하는 이만 맞습니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과유불급이죠. 되는데 과유불급. 너무 마음에 드네요.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네. 평소에 먹었던 흔한 채소, 내지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와 같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